어떤 장난감들, 그러니까 특정 이제 놀잇감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가 또는 권장치 않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좋지 않은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사물들은 많이 보면 색상이 되게 다양하거나 아니면 모양이 되게 변화적이거나 아니면 딱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법한 도구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누르면 불빛 나거나 아니면 눌렀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갖다 대서 펜을 딱 찍으니까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읽어주는 놀잇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중에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권장치 않냐면요, 아이가 사물을 이제 만지거나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불필요한 매력 지점은 없어도 돼요.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 민준이가 예를 들어 15개월인데 이 그릇에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젓가락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젓가락에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없었고 아니면은 숟가락에는 어떤 특정 문양이 없었지만 아이는 그런 일상 사물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이끌리기 마련이죠. 근데 이러한 굉장히 유기농 같이 굉장히 심플한데 매력적인 그런 일상 사물에도 이끌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불필요하게 굉장히 큰 자극 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숟가락 또는 젓가락 이런 거에 매력 지점이 1이라면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한 자극 지점이 많은, 뭐 예를 들어 불빛 나는 장난감 매력 지수가 20이에요. 20의 수준의 것들을 집에 많이 두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20의 수준의 놀잇감들 위주로 놀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에 이끌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끌리는 과정이 1에 이끌리는 아이들에게 20을 주면 20에 무조건 이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 사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도 변칙적인 활동이 많게 되면 아이가 한 가지 활동에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먼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몬테소리 환경 내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활동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가 한 가지 활동을 온전히 도입 과정 결과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과정을 경험한 채 내가 이걸 결과를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최대한 이제 끝까지 경험했던 만족감의 개념 또는 성취감의 개념이 결핍된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 아이들은 한 가지 활동을 할 때 도입 과정은 정말 많은데 결론은 없고 결과는 없고 성취는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곳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탈이 자주 되게 되면 아이들은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 섞여 버렸어요. 사물은 반짝이고 매력 지점이 많은데 내가 그걸 막상 선택했더니 도입 과정은 많았지만 최종 결론은 없었고, 결론은 없어서 그 결론에 대한 것을 성취감을 느껴보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껴보지 않은 상태로 고착화돼 버리면 아이는 당연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 라는 삶의 프레임이 그냥 완전히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다루는 사물에는 굳이 자극 지점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도구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다양성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한 가지 활동에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자유의 개념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가 정신적으로 도달이 가능하고 육체적으로 도달이 가능한 수준이 환경 내에 있어서 아이가 도입 과정 결과를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선택하고 이뤄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장난감들로부터 이제 선택을 스스로는 하지만 그게 자극 지점이 너무 높거나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활동이 있거나 변칙적인 활동이 너무 많아서 도입 과정만 있는 경우들은 아이가 끝까지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능성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아이가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걔네들이 대신 무언가를 읽어줘요. 아니면 노래를 불러줘요. 아니면 아이가 그걸 활동을 할 때마다 걔네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당연히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스스로 혼자서 움직이네, 스스로 혼자서 행동하네
라는 프레임이 박혀버리면 이것 또한 아이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타인이 대신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이한테 선물을 주거나 사물을 줄 때는요, 명확하게 이게 어떤 특정 활동이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한 상태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예를 들어 8개월 아이가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라톤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 딱 정확하게 8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막 8개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소리 상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막 꼭지원 기둥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활동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권장치 않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소리 나는 장난감, 불빛 나는 장난감,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장난감, 그리고 플래시카드 활동, 그리고 사실 인위적인, 그러니까 공상적인,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류들의 형태들, 그리고 동화책도 사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5세에서 6세 전까지는 잘 보지 않고요. 그리고 대신 읽어주는 형태의 것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블럭류들은 다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블럭류를 사용해서 일상활동으로 바꿔주실 필요는 있어요. 아이가 활동이 너무 어렵지 않게 그 수준에 맞춰서 일정량만 쟁반에 담아서 분류해서 놓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 플래시 형태의 카드들은 왜 좋지 않냐면, 예를 들어 그 플래시 카드를 하는 경우는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민준이가 막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민준이가 돌아다니지 않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카드를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벌이 꽃을 향해 막 날아가는데 그 벌이 꽃을 향해 날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옆에서 카드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 벌이 꽃을 그냥 날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듯이, 민준이가 카드를 보고 스스로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른이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형태는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좋지 않은 것들에 왜 안 좋은 의미가 있냐면, 아이가 본래는 사물 하나를 보고 그거를 천천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이가 하나를 보고 감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익혀나가는 그 과정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빨리 그걸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여주는 이 형태는 아이가 한 가지 활동을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가 산만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플래시 형태의 활동들은 권장치 않고, 이렇게 대신 읽어주는 형태의 것들도 권장치 않는 게, 아이들이 언어를 확충해 나가고 언어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의 일련의 과정은요, 부모의 입모양을 보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무언가로 대신 읽어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아이가 무언가를 봤을 때 부가적인 설명 없이 실제로 그거를 아이가 딱 명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거나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걸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 부모가 하는 말을 보고, 아, 언어라는 게 이렇게 입모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치워야 되는 장난감들 또는 사물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융통성과 통찰력을 통해서 아이를 관찰했을 때,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몬테소리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런 장난감들 다 치우면 아이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활동을 할 때 이런 장난감들 너무 재밌게 놀았었는데 이렇게 되게 심플한 것들만 많이 있으면 아이들이 심심해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그런 걸로 이제 심심해 한다면 이미 그런 자극점이 많았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극성이 20이나 30이었던 제품들이 많이 가정에 있었던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을 했다면,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극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3세가 되거나 4세가 됐을 때 그게 없으면 아이는 그걸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가는 데만 해도 온 에너지를 다 써요. 자연에 나갔더니 내가 처음 보는 사물들이 너무 많아. 나무도 새롭고 바람도 새로워.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상시적으로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심심한 틈을 만드는 이유는 아이가 심심하도록 느껴지도록 가장 자극적인 것들을 집에 많이 뒀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심플한 거에 몰두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당근 양파를 준 게 아니라 계속 초콜릿이랑 자극적인 걸 주고 그걸 좋아할 수밖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잠깐 창고에 넣어 놓거나 아니면 특정 공간에 놓아서 여기는 이제 놀이하는 공간이야 라고 별도로 구분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중고로 판매를 하시거나 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아이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수준만 배치하고 몬테소리 환경을 구성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는 책육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책육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많은 분들이 책육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 민감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부분이랑 그리고 생각도 정리해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